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VC 투자유치 전략 6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5강에서는 IR 관련된 얘기를 드렸었고요. 마지막 6강에서는 밸류에이션, 기업가치 측정 관련된 부분과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얘기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교육과정을 마무리하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전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가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 1강을 시작할 때 요약 부분에서 그 얘기를 잠깐 드렸었어요. 투자유치라는 게 투자자 관점에서는 어떤 회사의 미래가치에 대한 배팅이다. 그러면서 결국은 투자라는 과정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가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가 미래가치가 있다는 걸 설득하는 게 중요하고, 설득하는 거에 대해서 투자자가 공감을 하면 최종적으로 기업가치 내지는 계약서의 항목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을 거쳐서 투자가 마무리된다. 이렇게 처음에 요약 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가치, 오늘 말씀드릴 6강의 기업가치, 계약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협상의 영역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IR 시작을 할 때 또는 투자자 컨택을 할 때 그런 질문을 많이 들을 수는 있어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저희 회사 밸류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을 처음부터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 제시하는 게 뭐 확정된 기업 가치의 최종적인 정답은 아니고요. 앞에서 한참 말씀을 드렸지만은 IR하고 투자 프로세스상에 투심의를 거치고 나서 실사까지 거친 다음에 거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도 투자를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업 가치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눈높이가 맞는 수준에서 합의가 일어나게 돼 있는데, 오늘 그 8번째 챕터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업 가치에 대해서 산정하는 공식은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번에 적어 놓은 것처럼 사실은 기업 가치 산정하는 공식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 퍼 주가 이익 배수. 주식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이버 증권에 보면은 각 종목별로 PER에 대한 수치들은 이렇게 쭉 계산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상장사의 동일 업종의 유사한 기업의 밸류를 쭉 이렇게 보다 보면은 평균 주가이익 배수에다가 우리 회사의 당기순이익을 곱한 게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의 기업 가치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이거는 업력도 좀 되고 매출이나 이익에 대해서 수치가 좀 올라오는 중견기업 이상 정도 되면은 사실은 이 공식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요. 상장사나 대기업 정도 되면은 맞는데, 문제는 이제 아주 극초기 기업의 스타트업들의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은 밸류에이션이 이제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 거죠. 당기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또는 당기순이익이 굉장히 적다면 기업 가치가 이 공식에 의해서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 못하게 되는 그런 이슈가 이제 항상 있거든요. 그래서 초기 기업에는 사실 1번 공식을 적기는 쉽지는 않고요. 2번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최근에 요 동일 분야 또는 동일 분야에서 찾기가 쉽지 않으면은 근사한 유사한 분야, 그러니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다른 분야의 기업들이 최근에 투자가 됐을 때의 밸류에이션 또는 M&A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어떤 가격이라는 게 참고치가 돼서 투자자도 그걸 기준으로 우리 회사가 그러면은 적정하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뭐 2분의 1, 3분의 2 또는 어떤 마이너스 할 요소가 있으면은 좀 빼고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넣고 빼고 작업을 이렇게 쭉 하면서 최종적으로 한 요 정도면 적당했다라는 거를 이제 직관적으로 계산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사에 보면은 최근에 투자 받았다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면 등기부 등본이든지 이런 것들을 자주 검색을 좀 하시면서 최근에 우리 회사하고 비슷한 수준의 기업 같으면 한 요 정도에서 이제 투자가 되는구나.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결국은 2번으로 기업 가치가 수렴하게 될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0% 이상이 될 거예요. 투자자가 기업의 특히 초기 기업일 때 기업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은 2번을 많이 따라간다. 그러니까 최근에 동일 분야의 경쟁자라고 할 만한 데가 대개 어느 정도 기업 가치에서 투자를 받았는지 또는 M&A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준치가 돼서 상대적으로 많이 기업 가치를 따지게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결국은 눈높이를 맞추는 게 중요하니 대표님들 입장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보셔라. 그래야지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지 서로 하고 싶은 얘기만 해갖고는 되지는 않을 거다. 이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약서 관련돼서 넘어가면 우리나라에서 이 페이지에 들어있는 것처럼 VC가 투자하는 형태가 한 5가지 돼요. 보통주,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되는 상한전환 우선주 또는 이제 전환상한 우선주, 동일한 말입니다. 선호하는 용어를 쓸 뿐이지 똑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 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프로젝트 파이낸싱, 요게 이제 5가지 우리나라 VC가 투자하는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보통주를 너무 고집하지는 않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는 VC들이 보통주 투자 잘 안 해요. 앞에서도 한참 말씀드렸는데 뭐 프리 IPO나 이렇게 굉장히 이제 레이 스테이지에 좀 안정적으로 투자할 만하다, 엑시시 될 것 같다. 우리나라에서 결국은 시장성, 사업성, 차별성, 경쟁력, 사람팀, 엑시. 그러니까 엑시시 눈에 보이고 이렇게 안정적인 어떤 투자가 될 것 같다라고 VC들이 생각하는 거는 보통주 투자도 많이 해요. 근데 여기 들으시는 분들이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려면 예비 창업자부터 해서 초기 기업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초기 기업의 보통주 투자가 잘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되는 게 상한전환 우선주예요. 또는 전환상한 우선주라고 얘기하는 RCPS. 근데 여러분들이 약간 오해가 있는 게 상한전환 우선주가 상한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상한 조건이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초기 기업일 때 대부분 다 이익이 잘 안 나잖아요. 뭐 R&D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이익을 내는 것보다는 성장하기 위해서 뭔가 투자하는 게 더 중요한 단계니까 어차피 상한 가능한 이익이 잘 발생 안 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상한 전환 우선주는 그냥 보통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가능한 이익이 있어야 요청을 할 수 있고, 상한권을 행사하고 싶을 때 요청을 할 수 있고, 회사는 응할 의무가 있는데 상한 가능한 이익이 없으면 응할 의무도 없어요. 사실은 회사는. 그래서 이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크리티컬하지는 않아요. 단 전환사채는 좀 얘기가 다릅니다. 전환사채는 부채 계정이거든요. 그래서 만기가 되면 투자자가 이거 그냥 상환 받고 싶어요 갖고 요청을 하면은 그거는 이익과 상관없이 무조건 응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 봐서도 상한 전환 우선주보다 전환사채가 더 부담스러운 거는 현실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채 계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부채 비율에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근데 이제 어떤 투자자는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뭐 좀 문화가 보수적인 VC 같으면은 전환사채를 이제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상한전환 우선주까지는 괜찮은데 전환사채는 우리 회사에는 너무 부담이다. 그거는 나는 좀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그거는 좀 내가 수용하기가 그렇겠다 그러면은 빨리 그 VC하고는 차라리 갈라서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를 빨리 알아보는 게 좋고, 아예 그 심사역을 만나는 초기부터 어떤 회사는 문화 자체가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좀 습관적으로 전환사채를 요구한다든지, 그러니까 투자할 때 형태가. 그러면은 그런 거를 좀 미리 좀 알아보고, 그 회사는 원래 투자할 때 뭐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많이 접근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그 회사를 아예 처음부터 시간 낭비하지 말고 좀 우선순위를 좀 뒤로 미루던가 그랬던 게 더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페이지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에서 상한전환 우선주, 종류 주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전환사채 투자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통주를 너무 강조하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투자받기 되게 힘들 거다. 제가 경험적으로 봐도.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상한전환 우선주가 초기 기업인 경우에는 거의 보통주랑 똑같다. 그래서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부담을 안 가지셔도 된다. 세 번째는
이게 이제 VC의 문화가 VC 중에서도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인 회사들은 이제 부채 계정에 들어가는 전환사채나 뭐 이런 거를 요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떤 VC 심사역을 만날 때 약간 그 회사의 문화 같은 거를 좀 떠보고 그 회사는 을에 약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나하고 안 맞는 것 같으면은 미리 좀 그런 VC는 좀 선택하는 우선순위를 낮추던가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투자 유치 활동을 하는데 효율적일 거다라는 얘기를 요약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계약서 조항이 그러니까 지금 계약서 쓰는 단계가 아니면 이 말에도 용어도 생소하고 내용도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아요. 계약서 내용이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단계가 됐을 때 말하는 걸 딱 들어보면 저 회사가 또는 저 심사역이 보수적인지 아닌지를 좀 엿볼 수 있는 몇 가지 키워드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 페이지에 보여주는 건데 실적 리픽싱. 그러니까 리픽싱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종류 주식으로 투자할 때 또는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 투자를 할 때 요게 이제 주식 자체는 아니잖아요. 보통주는 아닌데 나중에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붙어 있어요. 옵션이. 근데 보통주로 전환할 때 요거 한 주에 보통주 한 주가 원래 계약서 맺을 때 기초적인 내용이긴 하나 어떤 조건을 만족을 안 하면 나중에 우리가 보통주로 전환할 때 주식을 더 줘. 이게 리픽싱이에요. 그러니까 전환 비율 조정. 이게 그 영어로 리픽싱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개 이제 투자 업계에서는 독소 조항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보지는 않아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을 만한 투자자가. 근데 이제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이게 뭐 투자냐, 이거 뭐 어디 뭐 이 대출 심사냐, 투자 심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의뢰 습관적으로 좀 요구하는 VC들이 또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리픽싱이라는 걸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은 저 회사 문화가 약간 또는 저 심사역의 성향이 약간 보수적인가 보구나. 그러면 이게 나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대안을 다른 심사역이나 다른 VC 만나는 대안을 처음부터 투자 유치 활동을 할 때부터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오케이. 나는 뭐 그렇게 크리티컬하지 않아. 그건 뭐 투자자가 할 수 있는 얘기지. 내가 잘하면은 어차피 리피싱이 발동이 안 할 거니까. 그러면 나는 뭐 다 수용할 수 있어. 오케이. 그렇게 가면 그냥 별 크게 생각을 안 하셔도 되는 거고. 이것도 대표님들마다 성향이 또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리픽싱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빈번하게 나올 수 있다. 그거 하나. 리픽싱이라는 내용 자체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보다는. 두 번째, 리픽싱이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업계에서 독소조항이라고까지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밑에 있는 것들은 얘기가 좀 달라. 드래걸롱이라는 거는 여기 적어놨지만 한글로 동반매가 요청권이거든요. 드래걸롱은 리픽싱하고 다르게 모태펀드 같은 데서도 한 3년 전인가부터 독소조항으로 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B라는 회사가 A에 투자를 할 때 드래걸롱을 계약서에 걸어놨으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내 의지를 B라는 회사가 내 의지를 갖고 그냥 대표이사의 주식을 끌어와서 지분을 갖고 와서 이 회사에 내가 그냥 팔아버릴 수 있는 게 드래걸롱이에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무리 반대 의사를 표시해도 계약서 쓸 때 그래 네가 원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적어놓은 게 드래걸롱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대표님들이 보기에도 뭐 이런 조항이 있어. 이거 뭐야 내 회사인데 뭐 갑자기 왜 남이 내 지분을 팔아? 막 갑자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보기에도 독소 조항인 거야. 투자사가 자기 의지대로 대표이사의 지분을 막 갖다 팔 수 있는 조항이 드래곤롱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경험상 대개 어느 경우에 발생하나 보니까 그러니까 M&A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 VC에서는 이거를 기업들에 투자를 할 때 모태에서 아예 권고사항이 독소조항이니까 하지 말아라고 하기도 하지만 드래곤롱을 그렇게 옛날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아예 요구를 하지 않는데 자산운용사나 사모펀드 뭐 이런 쪽으로 가면 여기서는 M&A를 바라보고 아예 좀 빈번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는 모태펀드의 어떤 출자 사업을 받지 않으니까 거기 또 규정이나 권고사항을 또 적용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구한테 투자 받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계약서에서 요구되는 항목이 또 달라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건데 하여튼 요지는 드래곤롱이라는 단어는 좀 알고 계시면 좋다 미리. 그리고 이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표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가 독소조항이라고 하지 말도 했듯이 그러면은 반복적으로 자꾸 사용하면은 약간 의심을 갖고 좀 봐도 괜찮아요. 진짜 이 사람한테 내가 투자 받아야 되나? 나 이런 거 싫은데? 그러면 아예 투자를 안 받는 게 나은 거죠. 받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느니. 그래서 이 단어는 리픽싱, 드래걸롱 이런 것들은 좀 익숙해지는 건 좋아요. 계약서를 쓰고 말고를 떠나서. 그래서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세 번째 넘어가면 이제 풋옵션, 콜옵션. 콜옵션은 이런 거예요. 투자를 해. 그러니까 A라는 회사에 이제 B가 들어갔어. 근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또는 언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대표회사가 거꾸로 투자사한테 지분을 거꾸로 사갈 수 있는 이제 약간 대표이사한테 좋은 어떤 인센티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콜옵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처음에는 내가 뭐 내 돈이 없으니까 투자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좀 여력이 되면 내 지분도 어차피 희석됐으니 좀 갖고 와서 내가 다시 내 지분 올려놓고 뭐 이런 걸 좀 하고 싶어. 그러면은 콜옵션을 요청할 수도 있겠죠. 아예 처음부터 계약서 쓰는 단계에서. 또 받아주는 데도 있고 콜옵션을 아예 그냥 그 대표이사에 좀 열심히 해라. 그러면 우리가 처음엔 투자했지만 그 중에 일부는 네가 다시 대사 가서 지분 더 늘릴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보장해 줄게. 이렇게 아예 처음부터 제시하는 VC도 있고 인센티브 관점에서. 그러니까 콜옵션은 대체로 보면 대표님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근데 풋옵션은 뭐냐면 거꾸로 A라는 회사에 B라는 투자사가 투자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조건이 되면 아까 상한전환 우선주 전환사채에서 상한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상한시킬 수 있는 조건이 발생하는 게 풋옵션이에요. 거꾸로. 그러니까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이죠. 어떤 뭐 그게 그냥 한 2년 지났다 투자하고 그러면 뭐 풋옵션이 바로 발생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맺기 나름이에요. 그 조건이 뭐가 될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경험상으로 보기에 뭐 많은 VC가 다 그렇진 않지만 풋옵션 같은 거를 의뢰 요구하는 VC가 있어요.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심사역이 그 몇 년 전 얘기지만은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 회사에서는 풋옵션 없으면 투심이 통과 못한다고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 문화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에서는 뭔가 좀 보수적으로 안전장치 같은 걸 좀 걸어놓고 하는 VC인 거죠. 이제 나중에 그런 거 요구하는 거 알고 그때 가서는 막 시간도 아깝고 뭐 이러니 고민을 많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를 처음 만나는 단계부터 어, 그러니까 회사에 부담이 될 만한 것 또는 내가 대표이사로서 정말 거부감이 심한 것들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린 뭐 가령 리픽싱 이건 독소조항까지는 아니지만 리픽싱, 드래곤롱, 동반매각 요청권, 풋옵션 이런 거 같은 게 단어를 좀 익숙해 놨다가 이런 것들이 좀 한번 떠보는 거죠. 투자자를 만날 때. 그 회사는 약간 문화가 어때요? 뭐 이러면서 이런 거 많이 요구하시나요? 뭐 계약서에 저런 거 요구하는 데도 있다고 하던데 이렇게 약간 돌려서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간 그 회사의 문화, 심사역의 성향 이런 것들을 알아보고 나하고 너무 배치되는 것 같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힘 빼지 말고 거기 말고 다른 투자사를 접촉하는 게 더 맞았을 거예요. 아마 제가 경험상 보니까 진짜 이 강연을 들으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 조언을 좀 드린다면 그래서 계약서에 그런 항목들은 미리 알아두시면 좋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 조언을 하나 드리면 여태까지 얘기했던 거에 좀 포괄적으로 이제 요약 정리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돈 문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람 뽑는 것도 그렇고 돈이 있으면 좋은 사람 뽑을 수 있고요. 마케팅도 공격적으로 해서 먼저 치고 나가서 시장에서 인지도도 확보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반대로 자금 조달이 제때 잘 안 되면 그러니까 뭔가를 되게 그냥 소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제대로 제때 못하는 케이스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경쟁에서 처지고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지금 이 강연 들으시는 분들이 예비 창업자 내지는 극초기 기업 상태 이제 투자를 이제 고민해야 되는 단계라면 자금이라는 거를 내가 지금 생각하는 전략
지금 생각하는 아이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투자자들에게 이게 잘 보일 수 있을 만한 건가, 투자자한테 좀 수월히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거를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전략을 짜보고 이러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전략 짜고 아이템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투자자가 이거를 내가 언젠가는 투자 받아야 되는데 투자자가 진짜 수월이 나올까? 그러려면은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아이템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뭐 투자자들이 안 좋아하는 거야. 그러면은 아예 처음부터 다른 걸 고민하든지. 지금 이런 것들을 투자 유치 과정 자체를 하나의 인풋으로 집어넣고 아이디어나 회사의 전략 짜는 것도 고민을 해보셔라. 되게 중요할 거다. 그리고 아무려면 그런 노력을 많이 한 사람들이 투자 유치도 수월하게 하는 것 같더라. 경험상 봐도. 그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고요. 현실적으로 돈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예전만 해도 저 학교 다닐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는 거를 좀 보완하는 거 위주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라. 근데 이 창업하고 나서 특히나 요즘에 이제 창업하는 분위기에서는 그래 갖고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 자기가 잘하는 거 위주로 먼저 나가서 그 회사의 입지를 빨리 굳힐 수 있게 그런 전략이 훨씬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옆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잘하던 건 아니지만 뭐 배워서라도 뭘 하든지 사람을 더 뽑아서 이렇게 옆으로 넓히는 전략을 할 수는 있는데, 처음부터 잘하는 것도 아닌 거에서 뭐 이렇게 그 학생 때 못하는 거, 그러니까 수학 잘하고 영어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혼자 자습할 때 잘하는 수학을 더 할 거냐, 못하는 영어를 보강하는 차원에서 접근할 거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린 건데, 창업자의 길을 가면서 후자 같은 전략을 써갖고는 이게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에 집중해서 본인이 처음에 치고 나가서 시장에서 입지를 만들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확장하는 단계에서 내가 이제 그동안 좀 배제했던, 내가 잘 못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 내가 입지가 생긴 상태에서는 그 경쟁력 기반으로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또 이제 전략이나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창업자의 길을 갈 때. 그래서 명확하게 그러면은 내가 잘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고 그거 위주로 내가 지금 아이템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가 그냥 나 그냥 좀 하고 싶었어요 뭐 이러면서 그냥 접근을 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관점에서 해보셔라. 이렇게 셀프 체크를 해보셔라. 그 얘기를 드린 거고요. 세 번째는 뒤에 이제 그 테니스 선수 노박 조코비치 예를 잠깐 드릴 거예요. 하나 보여드릴 건데, 투자자들이 확실히 1등, 2등에 대한 선호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는 아무리 작더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무슨 파일럿 내지는 시장에서 어떤 작은 클로즈드 베타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 아주 극초기 기업 상태라도.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투자자하고 얘기하면 1등 프리미엄 또 1등, 2등에 대한 어떤 선호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회사에 대한 매력도가 되게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려서 얘기하면 어떤 시장이 플레이어가 100개 회사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대표님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어요. 우리 회사 투자해 주시면 절대 망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회사가 어깨 한 10위는 되는데 안정적으로 뭐 매출 나면서 이익도 꼬박꼬박 나고요. 저희 회사 같이 안정적인 회사 없어요. 약간 이제 초기 기업 상태는 아니고 좀 이제 업력이 있는. 근데 그 대표님은 그 얘기를 은행 가서 했으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원금도 안 까먹고 어느 정도 대출 이자도 받으면서 되게 좋아할 거예요. 근데 V씨한테 가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웃어요. 그러니까 V씨가 바라보는 건 그런 게 아닌 거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회사 해주면은 망하지 않을 거야, 이 얘기 갖고는 저 사람을 은행 가야 되는데 왜 여기 와야 되나, 저런 마인드 갖고는 안 되는데, 뭐 100개 업체 중에서 우리 회사가 공고한 10등이에요. 그 10등이라는 거는 이미 V씨가 좋아할 만한 숫자가 아닌 거죠. 이제 업계 1등, 2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있고 투자자가 바라보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게 이머징 트렌드 상에 있으면 어차피 시장은 커지게 돼 있는데 1등, 2등에 올라서 있으면
시장은 이렇게 성장하더라도 1등, 2등 프리미엄에 의해서 더 가파른 기울기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경험상으로 이제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1등, 2등에 대한 프리미엄이 시장이 성장하는 것보다 더 가파르게 올라갈 수 있는 뭔가에 대한 거를 예측을 할 수 있게 하니까 투자자가 그런 데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거고, 그거를 내가 데이터로 좀 보여줄 수 있는, 만일에 지금 시장에 진입한 상태는 아니라면 뭐 파일럿을 돌려본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게 뭘 하면서 시장에서 검증을 해보는 데이터 자체가 굉장히 우리 회사가 1등이 될 만한 그런 데이터들이 나온다면,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IR 자료를 만들고 피칭을 하고 투자자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은 투자 받을 확률이 확실히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을 했지만 작은 성공을 통해서 우리 회사가 1등, 2등의 어떤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을 회사에 대해서 좀 투자자가 확신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거는 되게 좋고, 그거의 좋은 예가 제가 이제 뒷장에서 마지막 장으로 보여드리고 싶다는 게 2015년에 제가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서 이렇게 우연히 읽었던 기사예요. 노박 조코비치, 테니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 텐데 지금 세계 랭킹 1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동아 비즈니스 리뷰의 내용은 뭐냐면은 몇 년 전까지 이 친구가 세계에서 한 준결승 정도? 한 4등, 5등까지는 하던 친구인데 그 이상은 못하던. 근데 언젠가 한번 어렵게 우승을 하고 나더니 이 친구가 1등을 한번 해보더니 그거에 대한 맛을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세계 랭킹 1위를 하더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을 한번 했을 때 그때 생겼던 끈기, 어떤 투지, 이런 것들이 자기한테 각인돼서 이 친구가 1등을 계속 할 수 있는 어떤 한번 점프업하는 그 계기가 된 거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가 이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올라온 글이거든요. 이제 시작하는 스타트업들의 시작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앞에 제가 그 작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하고 맥락은 같다고 보고, 구글링 하셔갖고 글이 길지 않으니 그걸 꼭 한번 읽어보셔라.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1강부터 이제 진행했던 것들을 한번 키워드 다시 정리를 좀 해볼게요. 1강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나라 투자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해하는 차원에서 투자 사업 구조나 어떤 만들어지는 뭐 펀드 이런 걸 이제 2강 넘어오면서 이제 얘기를 쭉 드렸었고요. 펀드별로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투자 사업 구조가 독특하다 보니 처음부터 정의를 달고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자기 회사에 맞는 정의를 운영하는 그런 펀드를 운영하는 VC를 처음부터 좀 골라서 선택과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1강에서 2강 넘어오면서 얘기를 이제 쭉 드렸고, 3강 넘어가면서는 VC의 투자 프로세스 하나하나를 좀 말씀드리면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되는 게 투심이, 요 얘기를 드렸었고, 4강 넘어가면서 투심이하고 연계돼서 이제 투심이가 전체 어떤 회사가 투자가 될지 말지를 결정하는 거에 한 80%쯤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에서 통과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투심이에서 부결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거를 한 강에 걸쳐서 이렇게 굉장히 좀 딥하게 살펴봤었습니다. 5강 넘어오면서는 IR 자료 작성, 피칭에 대한 얘기를 드렸었고, 6강 오늘 진행했던 부분은 기업가치 협상하는 데 있어서 기업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 다음 계약서를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알아두면 좋을 만한 항목들, 이런 것들을 얘기 드리면서 노박 조코비치의 어떤 동아 비즈니스 리뷰에 있던 사례, 이런 것들은 스타트업에게 그 창업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좀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끝으로 이제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체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를 책으로만 봐서는, 또는 이 강연을 듣는다고 해서 100% 숙지가 되지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실전도 뛰어보고 또 투자자 만나서 진짜 좋은 소리 안 좋은 소리도 들어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얻게 되는 과정이 많을 건데, 여러 기관들의 무료로 멘토링이거나 컨설팅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요. 부족한 부분은 1대1로 자기 회사에 맞는 거는 이제 각 기관들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거를 가지고 이제 보충을 좀 하셔라, 이런 얘기를 드렸던 거고요. 이번 강연이 그래도 작은 도움이 되는 그런 소스가 됐으면은 뭐 보람이 있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